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사망구제를 치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들이 드물어진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막장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작가들은 반성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건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남남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섰답니다. 저는 연애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었어요. 소질이라곤 찌질한 놈이거나 여자 등에 당하는 듯 했죠. 연애를 잡아든 일리가 들었지만 절대 올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만 직장 일에 전념했죠. 덕분에 승진 속도도 빨랐고 연봉도 상당했어요. 집안에는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목돈을 마구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잘난 딸 대접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며 집들이에 초대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부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절친이어서 없는 시간을 내어 참석했죠. 집값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금에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모두들 축하를 보냈습니다. 주었어요. 동기 부부는 재학 시절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 13년 차를 맞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딸도 하나 둔 채 나와 같은 나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고 집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장난 아이였지만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연신 술잔을 비웠는데 그때 남자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수진아, 너 아직 솔로지? 야, 잘 됐다. 나란 친구 동기가 있는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해. 녀석이 어때? 소개팅 한 번 안 하자고 할래? 다른 때 만났으면 거절했을 거라는데 그날은 분위기 탓인지 취기 탓인지 아무튼 소개팅을 하겠다고 해버렸어.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요즘 대학 동기가 전화를 해왔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약속을 잡자는데 어떤가? 순간 정신을 차렸어. 집에 날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그날의 소개팅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거부하면 친구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가겠다고 했어. 하지만 거기 도착해서 과거 연애의 실패가 떠올라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 들더라고요. 평소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터라 그날도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상대방 남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며 10분, 20분이 지나도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싶어서 한 20분 더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제 나이와 비슷한 남자가 헐레벌떡 카페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제와 소개팅을 위해 만날 남자였죠. 약속 시간을 15분이나 넘겨 도착한 그 남자는 땀을 흘리며 사과를 연신했어요. 하지만 이미 거절할 마음을 품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철에서 내리려는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여성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대로 두고 가기 어려워 구급차를 호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로 인해 늦는 게 아니라 병원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기회로 삼는 나 자신이 너무 서툴러 보였습니다. 만약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미리 연락드렸을 텐데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제 잘못이니까 사과드립니다.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 했는데 그것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기분이 그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일찍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의도치 않게 그날 속에서 만난 상대자와 저녁 시간까지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대학 동기 말대로 사람이 괜찮았어요.
매너가 좋다거나 여자를 대하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가 처음 만남에서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였거든요. 함께 밥을 먹다가 나오다가 근처의 오락시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가 좋은 추억이 생겼네요. 오락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도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이후 그 게임에 빠져서 매일 같이 그 오락실에 다니곤 했어요. 우리 집에 버스로 새 정거장이나 가야 나오는 곳이었던데요. 부모님 몰래 학원도 빠지면서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딱 걸렸어요. 엄청 두드려 맞았죠.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엄마가 어찌나 화를 내시던 이제 내가 게임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라고 하셨죠. 아빠는 뭐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조기 교육을 잘 받아 아들이 좋은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고 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거의 반쯤 미쳐서 몰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마다 빨리 차이고 말 거거든요. 일이 잘 맞다 보니 일이 평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수진 씨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다가왔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도 업무에 몰두하는 사람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연애를 소홀히 하다가 혼자서 지낸 적도 있어서 그 남자를 이해해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법이죠. 저는 그러한 감정을 그 남자를 통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연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생각보다 제게 잘 맞더라고요. 서로 일에 빠져있는 타입이라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은 야근을 하는 저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도 야근을 밥 먹는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만나 하루를 꽉 채워서 몰아서 놀고 일요일은 각자 집에서 나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정 스케줄이 되었죠. 남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연애 초반인데 한 10년 같이 살 부부처럼 지내냐고 의아했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소개팅을 주사한 대학 동기 부부도 이런 두 사람을 보고는 몇 달 안에 헤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청첩장을 동기 부부에게 내밀자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더군요. 야, 난 너들이 결혼까지 갈 줄 진작부터 알았다. 너들 결혼에 우리 부부가 공들인 거 잊으면 안 된다. 큰 선물 기대하마. 원래가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덕분인 거잖아요. 우리 결혼에 대학 동기가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남을 주선해준 친구라서 선물로 로봇 청소기를 사주었어요. 34세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살림도 병행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 역시 가사 일을 함께 부담하기 했지만 되게 맞벌이 가정이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 우리 집도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은 제가 더 높은 편이었죠. 요즘은 새벽 배송도 잘 되고 어지간한 식재료는 문 앞까지 배송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걸 다듬고 정리해서 음식 조리까지 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청소와 빨래도 남편과 번갈아 하기는 했지만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받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일리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댁 문제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사는 거야 힘들면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작업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 대접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해도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은 환갑이요. 늙어가는 나이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지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계절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제 남편께 전화를 하셔서 네, 아빠 좀 달래보라고 말씀하시곤 했고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었죠. 아버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제 말은 조금은 들어주시는 편이라고 하셔서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한두 번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로또 사업을 차릴 때 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것들은 이미 소지하고 계십니까? 어림도 없겠지만 제가 그런 것 없이 복권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 사장이라는 발이 넓은 친구가 사업자 등록으로부터 기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준다고 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5천만 원을 일단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준비해준 대로 말인데 아까 너희 돈 좀 있냐? 내가 가게를 구하고 수리를 좀 하느라 자금이 모자라서 그래. 어떻게? 한 5천 정도 빌려줄 수 없겠니? 아버님 요즘 세상에 누구를 믿고 돈을 맡기시나요? 박 사장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복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만 사업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박 사장이 아는 사람이 대가 없이 아버님께 넘겨준다고 해요. 말도 안 돼요. 일단 그분 연락처부터 주세요. 제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박 사장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제 외삼촌이 경찰이라는 걸 아는 바람에 아버님도 이참에 확실하게 해둘 수 있도록 박 사장의 연락처를 넘겨주실래요? 주신 내용을 다음날 외삼촌을 통해 박사 사장이 정상적인 사장이 아닌 7범 사기꾼으로 수배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박사 사장을 만나러 가는 척하면서 외삼촌께 박사 사장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아버님은 사기당하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계약을 끝내고 수리까지 받은 가게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께서는 팔자 없이도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협소하여 다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하며 가게를 소유하고 놀리기에는 부담되어서 어머님께서는 어떻게든 가게 운영 비용을 벌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새라도 벌 요량으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 팔자를 모르던 상태에서 월세나 벌요량으로 시작한 장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사기를 당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도전했다. 어머니의 가게에 불려온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들은 이어서 방문했고 어머니가 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겠다 하셨고 다시 내가 아버지를 말리게 되었다. 아가, 이것은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간판을 걸어주고 부자재 유통만 연결해주면 매달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사태가 다시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몇 년 동안 근로한 뒤에 나도 백종원처럼 요식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성공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성공한 순간만을 부러워하게 된다. 제 아버지도 그랬다. 사람이었어요. 백종원 씨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생각해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돈도 잃어보며 상처를 입으면서 오늘의 위치에 이르렀을 텐데도 아버님은 그것을 운이 잘 맞았다고만 생각하시더군요. 노력 없이 운만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회사 업무가 이미 바빠 있는데 또 아버님이 사고를 치려 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평소보다 과격하게 말해버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서운해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돌려말 할 용기가 없거든요. 아버님, 음식점 사업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어머님 가게에서 단 며칠이라도 일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아니요. 그런 분이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음식 솜씨가 좋으시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곳에서도 잘 먹힐 거란 보장은 못합니다. 또한 식자재 유통까지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버님께서 거래를 터줄 때 먹으면서 각 매장에 무리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보내려는 게 아니신가요? 아니라면 아버님께서 상대방이 전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제시했을 때 큰 속상을 느끼셨던 것처럼 입을 꾹 감춰놓으셨다고 하셨군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데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서 식자재 가격을 알 수 있고 각 매장이 차별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시고 가끔 보면 아버님 정말 대책 없으신 거 아세요? 지난번 박수 장관을 치르시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쩌냐고요. 저도 그 이도 아버님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머님한테 전화만 오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이번엔 아버님이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걸까? 겁부터 난단 말이에요. 제발 저희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사고 좀 그만 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참담 못해 쏟아낸 말이었지만 막상 말을 뵙고 나니 아버님께 죄송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셨다면 이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면 제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냉랭하게요. 그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태도가 변한 것은 제가 임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였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 며느리라고 쟤를 부르며 맞아주셨어요. 입 떨어진 것은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며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생각에 즐거워하셨어요.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시아버지에 대한 힘겹고 고된 마음을 품었지만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니 지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었고 그냥 지내주시기만을 바랐었죠. 그러나 제 소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임신 3개월이 되어가던 어느 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월차를 내고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예, 아빠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다 아내 시아버지 때문이야. 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사단을 내다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쓰러져 사단을 내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으니까. 아버지 찾아가 물러나. 세상에 어쩜 사기칠 데가 없어서 사돈한테 아직 사기를 친다. 내가 정말 아내 시아버지만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야. 일단 친정아빠 걱정에 병원으로 달려간 후 남동생을 통해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후에는 엄마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니실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래서 캠핑카를 사려고 하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마침 캠핑카를 처분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 캠핑카는 사용기간이 짧아서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돈만 좋다면 연결시켜 드릴까요? 아버지는 우선 차를 한번 보러 가자고 하셨고 그에 따라 아버지를 따라 차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차는 새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좋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했죠. 그래서 차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배송된 차는 다른 차였던 것이었어요. 외형은 같았지만 주행거리가 엄청나신 차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건 사기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쪽에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애초에 주행거리를 조작한 건 나가 아닌데 왜 내가 사기꾼이라는 겁니까? 정말 싫으면 내 돈부터 가져와요. 알고 보니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던 우리 시아버지가 이미 커미션으로 500만 원을 받아가셨던 것이었어요. 자기는 그 돈을 가져오면 그때 환불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남이 아니라 사돈이 사기를 쳤다니 기막힐 일이었죠. 그렇다고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날릴 수도 없어서 제 시아버지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적도 없고 중간에서 좋은 일 했다가 날바람을 맞은 격이라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더라. 그래서 결국 일단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차주한테 500만 원을 주고 차를 환불받게 되었어요. 제 시아버지에게 뜯긴 돈은 차차 다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놈이 성난다고 제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그 돈을 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차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건 차주의 문제인데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나가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사돈이 나와서 돈 500만 원을 뜯긴 건데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원만한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다고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나요? 결국 우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멱살잡이까지 하셨고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옳은 아버지께서 그대로 쓰러지셨던 거였죠. 엄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사도 못한다고 이혼하라고 소리쳤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달래려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실수하신 거네. 그 돈을 왜 대신 돌려주셨다고 하셨대요. 성사가 됐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되었던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신 건 맞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 물론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걸 몰랐다. 아,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인 것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정말 아버지가 사기를 고친 걸 몰랐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그랬어. 평소 아버님 행동을 미루어하여 이야기할 때. 보건대 아버님이 직접 사기를 주저했다. 말이 더 신뢰가 간다고? 야, 너 진짜 애가 왜 이러냐?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며느리야, 우리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 솔직히 이번 일은 제값보다 싸게 사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한 내 아버지 탓이 더 큰 거 아니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평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단 말을 달고 살았던 남편은 정작 그 순간만큼은 자기 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양과 아버님의 싸움은 결국 저희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속되었어요. 제가 임신한 뒤로 저를 대신해 가사일을 도맡아 해주던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때로는 외박도 하곤 했어요. 저는 설상가상으로 제 회사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들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안팎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미 입덧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산부인과에서 예정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뜻밖의 결과로 유산을 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임신 3개월까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항상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연이어 터지면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집안이 터지자 남편은 일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지를 표현해 매우 빨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유산을 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퇴근 시간보다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에 대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송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미웠어요. 제 유산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특히 아빠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유산을 한 것 같아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흉인 시아버지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돌가시고 늦은 밤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오신 아버님은 버럭하는 소리부터 지르셨고 여자가 돼서는 뱃속에 자식 간수도 못하고 내가 뭐 잘했다고 그러고 있냐. 세상 빛도 못 본 내 손주가 불쌍해서 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도 내가 엄마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왜 또 이 시비 앞에서? 따박따박 소리를 못하게 잠수함에 떠버린다. 보지, 그게 안심스럽지 않냐? 같다고 내가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모셔야 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애 위해서라면 부모님의 입을 닫으려 했어야 했어. 그냥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마음을 쏟다가 이렇게 됐지. 아버님께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계셨을 텐데 생각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더군요. 근데 그것을 아시나요? 손주 무지의 딸이 뛰어넘게 할 때 아버님이 힘들게 일했던 거예요. 아버님이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식의 이름 대신 며느리 탓을 하지 말고 위로를 아주 해주셔야 할 터인데.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지. 그러니 이만 나가 주십시오. 저는 아버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저는 깨어나니 시부모가 돌아가셨고 남편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 씨를 믿고 창피해하지만 부모라서 어쩔 수 없다며 울먹인 셈이었죠. 대신 제가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 시댁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했고 졌어요.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말에 한 번은 참아보자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마지막으로 잘라내 버렸어요.
유산을 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혈압이 높았지만 약을 드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진료를 받으시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던 차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계모임에서 단풍 여행을 떠난 날, 욕실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정아빠의 황망한 죽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다행히 오빠와 언니가 알아서 장례 준비를 해주셔서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제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조문은 좋았지만 이후 식사를 하신 뒤 장례식장 한켠에서 화투를 판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오빠가 말려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자장이 다 돼가고 다들 장례식장 한켠에서 잠을 청할 때까지도 시끄럽게 떠들며 화투를 치는 통에 더는 못 참게 서서 한마디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원래 장례식장에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어줘야 상갓집 분인데 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한창 운빨 사는 중이니까. 잔말 말고 우리가 너 때문에 부정탈락하고 평소 아버님도 멀쩡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화투판에 앉아있는 아버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반쯤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화투장을 쪼고 있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도박 중독자 같은 모습이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집착했는지 그래? 가서 당신 아버지께 말해. 우리 아빠를 잡아둔 상황에서 행동하지 말라고 조용히 돌아가라고 말해. 안 그러면 나 신고할 거야. 결국 남편이 가서 그만뒀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도박꾼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남편이 화투판을 뒤집으며 그만하라고 소리치곤 그 순간 아버지가 미쳐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장례시장 입구로 가서 조이금함을 뒤졌더니 이미 막내 동생이 정리를 해뒀어서 함속에는 늦게 찾아온 조문객이 넣은 돈봉투가 어깨 정도 나머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뒤져서 돈을 꺼내고 챙기더니 돈 어디야?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넣었는 줄 알아? 자그마치 500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달려와 멱살을 주며 소리쳤어요. 니년이지 내 아들. 들쑤셔서 판을 엎은 것 다 니년이 시킨 것이 아니냐고 말이야. 너 때문에 다 이긴 판을 놓친 거니까 내가 돈을 물어내라. 오늘 받은 조의금 있을 거 아니야? 내 돈 500만 원 내놓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저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던 사람들이 다들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거 아니었는데 저 멍청한 녀석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통에 내가 내 발을 찢게 됐구나. 아이고 네. 팔자야, 당신의 말씀은 부모로서 하는 얘기겠지만 제 아들이 멍청하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해야겠습니다. 왠지 나 같으면 당신처럼 부모를 이미 끊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도 아버지라 해서 끝까지 관심을 보이려는 제 남편은 참 멍청하고 불쌍한 것 같아요. 연이 뚫린 입으로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 이제 보니 얘가 아주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때 이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버님은 어떻게 가르쳐서 아버님과 같은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툭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재물을 탐내며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아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군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만든 것도 그러한 행동이죠. 그 멍청한 아들이 바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분이신가요? 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아버님입니다. 그만하려고 사람이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날 이때까지 아버님 며느리로 살면서 참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매 순간마다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아버님의 며느리였던 저는 잊어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티끌만한 오점도 남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순식간에 벌어진 이혼 선언의 남편은 색이 돼서 달려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며 자기가 500만 원이나 받아가자고 아들을 닥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손을 뿌리치며 바라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고 살 거예요? 아버지는 창피함도 모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 노은 장례식장이 꼭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추태를 보이셔야 했냐고요? 500이요. 왜 조의금을 받아요, 그걸? 아버지 자식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할 수 있다면 영 구별하여 살고 싶다고 해요. 왜 하필 당신이 내 아버지였을까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휘청하다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어이없는 얼굴로 눈물만 줄줄 흘리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와 함께 온 사람들이 주섬주섬 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을 향해 소리치며 저 사람들 못 떼어내게 잡아하고 곧 경찰이 올 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을 붙잡았고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어요. 제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가족도 장례를 마무리하러 갔을 때 남편은 아버지의 문제로 경찰서에 눈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에 대해 약간의 미련이 남았지만 아버지를 보고 살 수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격상으로 자기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한 도박 행위를 외면한 것 때문인지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에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잡힌 사람들 중 몇 명은 사기와 도박 단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훔쳐간 전과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에게도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되어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시아버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로 풀려날 것 같았지만 아버님은 전적이 많아서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댁은 파산이 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모르게 시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시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시어머니는 결국 집이며 폐물 등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어요. 남은 건 떡볶이집 하나뿐이었죠. 그나마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모른 채 가게의 주인한테 보증금을 빼앗아 일세를 내며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가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실패했을 뿐인 이혼 과정에서 신혼집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은 월세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며 결혼이 고민일지언정한 하면 더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했지만 이혼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진흙탕에 빠진 것보다는 헤어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실패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꿋꿋하게 노력하려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속 시원하네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